제 강의 제목은 이주민의 한국 생활과 현실인데요. 저는, 양력상, 학력사항은 뭐 이렇습니다. 경기 다문화 뉴스 11년 운영했고, 경기 다문화 뉴스의 인터넷 버전이 파파야 스토리입니다. 그걸 또 3년 운영했고요. 네, 뭐 안산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사회통합위원이고, 뭐 수원외복, 수원 글로벌 청소년 이런 데서 운영위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홍익인간 정신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왜 그런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대략적으로 뽑은 거고요. 자세한 거는 강의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들어오고 싶은 외국인과 내보내고 싶은 한국 정부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어, 하- 지금 저출산 고령 사회가 워낙 심해졌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에 이주민이 들어오는데 여태까지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는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변경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족 단위 이민은 전혀 허용을 안 했죠. 물론 지금도 가족 단위 이민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전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폭넓게 이주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2027년까지 유학생을 30만 명 이상 받아들이겠다.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저출, 저출생 때문에 이제 지방이 공동화되다 보니까, 지방의 외국인 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뭐 지역 특화 비자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뭐 올해만 16만 명 이상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계절 근로자만 한 해 5만 명 이상 받아들이는 걸로 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보시면은 법무부가 지자체랑 같이 단속 나가는 지금 그런 사진인데요.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한국 정부는 이렇게 외국인 주민을 많이 받아들이겠다고 발표를 하면서도 지난해에만 3만 8천 명을 단속해서 추방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자기네들의 어, 실적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이야? 그 법무부가 2023년에 3만 8천 명을 단속을 해가지고 이제 뭐 추방이 됐던 뭐 이렇게 자진 출국이든 해서 내보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불법 체류 외국인 장단기 현황에 보시면 2022년 12월에는 41만 1,000명이었고 2023년 12월에는 42만 3천 명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3만 8천 명을 단속을 해서 내보냈는데 불법 체류 외국인이 오히려 12,000명이 늘어났어요. 불법 체류자가 사실은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2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비자 협정을 맺으면서 태국 이주민들이 대거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가 많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30만 명, 40만 명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걸 올바른 정책을 활용해서 이제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줄이기는커녕 계속 늘리고 있다.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꼽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용 허가제의 한계입니다. 허가제는 이제 EPS 제도라고 하는데 어, 한국에서 필요한 노동력을 수입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 제도가 이제 고용허가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 제목을 보시면은 고용허가제예요. 만약에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중심이라면 취업허가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취업허가제가 아니라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졌냐면 한국 사장님들,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세요라고 허가하는 게 고용허가제고요.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했다면 이게 취업허가제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장님의 허가 없이 직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을 동반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와야 돼요. 자기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 그 자기가 한국 정부로부터 허용된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런 고용허가제의 한계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다음에 비자 정책에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려면 그 목적에 맞도록 체류 허가 비자를 이제 한국 정부가 부여를 하는데 이 비자만 200 몇십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비자 정책의 한계는 뭐냐면 그 목적에 맞도록 비자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를 받거든요. 근데 E9 근로자가 야간에 대학교도 다니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야간에 대학교를 못 다닙니다. 너 만약에 지금 일하러 왔는데 야간에 대학 다니려면 일단 나가. 니네 나라로 돌아갔다가 다시 유학 비자를 받아서 다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최근에 한국 정부가 E9 근로자한테도 유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야간 대학 같은 데를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이제 발표는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의 비자 정책은 어, 어, 자기가 받은 비자의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나인 근로자도 사실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 결혼할 수 있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외국인 책임의 극대화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이제 불법 체류자를 양산하는 하나의 그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이제 직장을 뭐 힘들게 뭐 이렇게 사장님 허락도 받고 해가지고 직장을 옮깁니다. 근데 새로운 직장에서 그 사장님이 새롭게 받아들인 근로자를 자기가 이제 전산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깜빡 잊고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요? 그 새로 직장을 옮긴 그 사장님 책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근로자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불법 체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것도.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인한테 다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데 그분들의 모국이 경제 사정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근로를 하고 이제 기한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 분들도 모국에 돌아가면은 경제 사정이 워낙 안 좋고 자긴 또 직장 없이 이제 생활해야 되든지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아야 되든지 그러다 보니까 또 불법 체류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어, 제가 이제 좀 전에 200 몇십 가지 비자가 한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자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자가 모두 다 똑같은 비자가 아니라 좋은 비자가 있고 나쁜 비자가 있다는 거죠. 최악의 비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E9 비자. C3 비자는 이제 단기 비자니까 뭐 권한이 거의 없고요. E9 비자가 최악의 비자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직장도 못 바꾸지, 가족도 동반할 수 없지.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사실은 어, 어,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사실은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의 E7 비자 외에는 거의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E9 비자. 그 다음에 조금 나은 비자가 E7 비자고, 그 다음에 종속 비자도 사실 F1, F3도 동반 비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썩 좋은 비자는 아니지만 아무튼 이제 그나마 좀 나은 비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종속 비자는 뭐냐면 이 나이는 가족을 동반하지 못하지만 E7 근로자는 E7, F2 뭐 이런 분들은 가족을 동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정부에 신청해가지고 가족이 들어오면 이분들한테 그 부여하는 비자가 F1, 뭐 F3 이런 거예요. 근데 F1, F3의 문제는 뭐냐면 E7이나 F2 가진 자기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세대주가 어, 어떤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비자가 취소되잖아요.
그러면 F1, F3도 같이 비자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종속돼 있어서 그대로 이제 같이 이제 원래 원 비자하고 같이 운명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종속 비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한 가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요. 자기 남편이 E7이나 F2 비자를 갖고 있는데 가정폭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죠. 그 경찰에다 신고를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맞았어요. 그러면 E7이나 F2 비자를 가진 분이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체류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 법무부로 가면은 당신 가정폭력 때문에 벌금 낸 거 있네. 비자 갱신이 불어됩니다. 그러면 종속 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도 똑같이 한국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못하는 비자가 또 F1, F3 이런 종속 비자가 되겠죠. 좋은 비자는 F2 비자라고 할 수 있죠. F2 비자는 거주 비자고요. 그다음에 F4 비자는 이제 재외동포 비자고요. 최고의 비자는 F5가 영주권이고 F6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 가족들 비자입니다. 이 비자의 차이점을 이제 왜 좋은 비자고 나쁜 비자고를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취업하고 음주운전 단속 이런 처벌입니다. F5, F6 비자는 취업 활동하는데 전혀 아무 제한이 없어요. 자기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직장을 갖다가 아무 제한이 없고, 와야 돼. 소리. F2 비자나 F4 비자도 거의 제한이 없는데 일부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직종을 할 때는 이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E7은 직장을 바꿀 수 있긴 하지만 되게 까다롭고요. 종속 비자는 아예 취업을 못 합니다. 취업이 불가한 비자입니다. 이난 비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 허락이 없으면 직장을 옮길 수도 없죠. 그래서 취업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좋은 비자, 나쁜 비자가 가려지는 것도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단속에 걸리잖아요. 이나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만 받아도 다음에 비자 갱신이 안 됩니다. 근데 E7 비자는 한 500만 원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고요. F2, F4 같은 경우에는 한 800, 900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F5, F6 비자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벌금을 받아도 끄떡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가가지고 반성문 같은 걸 하나 써내면 그냥 오케이예요. 근데 만약에 E7이나 뭐 이런 뭐 E9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거의 이제 한국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을 때, 그다음에 취업 뭐 이런 부분에서 좋은 비자하고 낮은 비자가 이제 확실히 갈린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E7 비자로 옮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F5는 당연히 영주권이니까 뭐 제일 나은 비자고요. F6는 국민의 배우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사회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한이 적고 폭넓은 어떤 이렇게 권한을 허용하는 적입니다. 만약에 결혼 이민자가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단속이 되잖아요. 그래도 사실 추방을 못 합니다. 예, 국민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문화 가족이 한국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에 다문화 가족이 있는데 한국말 잘하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늘 식사하셨어요? 오늘 뭐 했어요? 이렇게 일상적인 대화는 잘 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할 때는 한자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자어가 많다 보니까 부어체하고 문어체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한국어를 조금 잘하신다고 하는 분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하지 않으면,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기본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 다문화 가족분들은 또 이렇게 뭐 태국이나 뭐 베트남, 필리핀, 중국에서 오시는데, 한국보다 그 여성 취업이 훨씬 더 활발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되게 원하시는데, 한국어가 안 되다 보니까 취업하는 게 어렵고, 그나마 취업을 해도 공장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밖에 못 하시죠. 그래서 취업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한국어를 얼마나 본인이 잘 익히고 숙달했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그 취업하기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남편 등 가족 관계의 어려움,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모국 가족 걱정.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데 모국의 가족이 되게 힘들고 이러니까 그분들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더 이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문제가 되는 다문화 가정,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다문화 가정의 어떤 특성, 뭐 이런 걸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남편이 사실은 그 국제 결혼을 통해서 다른 나라 외국인 여성을 선택을 했다면 한국의 결혼 시장에서 밀려났다는 뜻이겠죠. 한국 여성의 선택을 못 받았으니까 해외로 눈을 돌려가지고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분들이 있고, 어, 결혼 임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뭐 그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가지고 베트남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죠. 근데 입국해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남편의 사회적 지위가 별 볼 일 없다는 거를 결혼 이민자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 막노동이 됐던 아니면 뭐 그게 무슨 뭐 택배 노동자를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택배가 됐던 아니면 농사일이 됐던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라는 걸 다문화 가족들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한국어 배우기가 어렵고 남편도 뭐 베트남어나 중국어를 배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 소통이 거의 부부 간의 언어 소통이 안 되는데 한국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부부 생활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굉장히 많고요. 간혹 또 남편은 폭력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이제 다문화 가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그냥 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 체류자가 되거나 아니면 국적 취득할 때까지 버텼다가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이혼을 해가지고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얼마 전에 통계에도 나왔지만 한국 여성 중에서 베트남 남성이랑 결혼한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확률이. 그래서 베트남 출신 그 이주 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다시 베트남 남자랑 결혼하는 문제가 최근에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 남자랑 이혼하고 베트남 남자랑 다시 결혼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한국 남자하고는 안 맞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뭐 정답이겠죠.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다문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잘 사는 다문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잘 사는 다문화 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그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그 회사에서 남편을 만난 경우가 많아요. 남편 회사가 베트남에 이제 현지 법인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취업을 했는데 남편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같이 결혼했고 자신이 한국어를 잘하거나 남편이 외국어를 잘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통이 아주 원활하고요. 그다음에 부부 모두가 가정 생활을 잘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양주에 가면은 아시안 그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태국, 캄보디아, 뭐 필리핀 이렇게 그 나라의 전통 가옥을 컨셉으로 하는 그 자연휴양림에 그런 숙소를 만든 자연휴양림이에요. 양주에. 거기 그 아세안 자연휴양림에서 다문화 가족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뭐 아우디 같은 외제차를 타고 왔어요. 이게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무료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뭐 외제차 타고 오는데 이걸 무료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이제 워낙 잘 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결혼 이주 여성 취업으로 얼마나 많은 농협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그 결혼 이주 여성이 농협에 취업을 한 거예요. 이 이주 여성이 선물을 사들고 이제 선생님한테 왔어요. 선생님이 딱 보니까 약간 좀 비싸요. 비싼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아우 이런 선물 안 줘도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농협에 취업을 했으니까 돈은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돈 더 벌어요. 그러니까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좀 전에 이제 그 다문화 가족이 그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모국 가족 걱정이 굉장히 크다고 했는데
한국만큼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한국만큼 경제가 그나마 나은 나라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이든 뭐 필리핀이든 태국이든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네팔이나 이런 나라들은 뭐 워낙 심하고요.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은 어, 굉장히 이제 심하고요. 한국으로 시집 와가지고 자기는 그나마 살게 됐는데 모국 가족이 힘들어하는 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듣고 이러다 보니까 모국 가족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다문화 가족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은데 초청하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3개월 단기 비자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C3 비자로 초청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가 어리면은 이제 모국 부모님을 자녀 돌봄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그 경우에도 취업은 당연히 불허됩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법 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 불법 취업을 그 외에 이제 그 결혼 이민자들이 모국 가족을 합법적으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계절 근로자예요. 그 농촌 지역에서는 농번기에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법무부가 계절 근로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농번기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5개월 동안 또는 뭐 지금은 8개월까지 이제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초청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 그 사진에 보시면 양구 카운티 해가지고 양구군으로 들어가는 지금 노동자들이 보이는데 양구군이나 이런 지자체에서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구군하고 베트남에 있는 어떤 도시하고 MOU를 맺어서 계절근로자를 200명, 300명 한꺼번에 들여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방식을 쓰고 있다면 그 다문화 가족 모국 초청은 못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자기 지역에 사는 또는 관외 지역에 사는 다문화 가족의 모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결혼이민자 모국가족 초청 방식이 활용하면 좋기는 한데 공무원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어, 서류 등 행정 처리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그 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뭐 중국이든 라오스든 뭐 이런 나라들이 행정력이 저희보다 못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띄어가지고 오면, 왜냐면 결혼 이민자하고 모국 가족이 사촌 이내 친척 관계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니까 서류를 발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틀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남자인데 여자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양구군에다가 제출을 했는데, 양구군은 야 이거 남자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출생증명서에 여자라고 돼 있는데, 그럼 그 서류를 처리를 하겠습니까? 다시 돌려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서류가 다시 번역돼서 돌아오려면 한 달이 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명의 계절 근로자를 처리하면 네다섯 명이 이런 식으로 서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국, 한국 사회는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핵심인데, 뭐 서류 하나만 처리하다 보면 걸리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 그 결혼 이민자들이 모국 가족을 초청하는데 굉장히 이런 문제 때문에도, 지자체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저희 파파야 스토리에도 결혼 이민자분들이 전화해서 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모국 가족을 초청하고 싶은데 못하니까도 그렇지만, 자기가 한국 생활이 힘든데, 모국 가족이 와서, 그래도 한국에서 생활하면 주말에라도 만날 수 있고 할 텐데, 그렇게 초청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너무 이제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제 생각할 거리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말들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사진 양옆으로 보시면은 노예제 도입을 중단하라. 또 오른쪽에는 뭐 가사 노동자 시범 사업 중단하고 공공성 강화라 뭐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예제 도입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이제
최저임금을 과연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최저임금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사 노동자를 활용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국이 그나마 이 외국인 정책 중에서 잘하는 거 하나는 외국인도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그게 차등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건 사실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 한국 사회가 그런 선택을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만 임금이 싸면은 같은 업종에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임금이 훨씬 싼데 당연히 외국인 써야지 왜 외국인 쓰겠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도 지금 이제 동일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건데 외국인 가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이 이게 회사에서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고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뭐 100만 원까지 낮춰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도입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것 때문에 노예제도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의논할 때 보면 사실은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장애인 정책 얘기할 때 장애인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노인 정책 얘기할 때 노인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얘기를 할 때 외국인은 빼고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두 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한 12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가면, 가사 노동자로 미국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1,00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미국에서 1,000만 원을 못 주고 최저임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을 못 주고 700만 원밖에 못 준다. 그러니까 한국인 여러분, 저희가 1,0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700만 원밖에 못 주니까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 너무 훌륭한 나라네. 우리가 박수 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필리핀이든 지금 이제 가사노동자 같은 경우는 필리핀 분들이 제일 많이 저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저기를 해도 100만 원을 벌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잘 벌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 원만 줘도 굉장히 고임금의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이분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논의를 할 때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논의를 할 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때 어디까지를 우리가 뭐 외국인까지 이거 다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외국인까지 그 사람들 처지까지 다 봐주면서 뭔가 정책 결정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지 잘 이제 많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 거리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문화 가족들이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문화 가족들이 이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중국, 베트남, 뭐, 이런 나라에서 오는데, 캄보디아. 그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은 그나마 좀 낫고, 뭐, 그나마 좀 나은 나라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독재나 또는 뭐, 군주 국가나 뭐, 태국도 군주 국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중국 분이, 중국에서 석사도 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도 이제 오래 생활했던 분이거든요. 지금은 한국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한국에서 생활하고. 제가 이제 그 외국인 관련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써서 이렇게 이제 넘기는데 한 번은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니, 결론만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중국에서도 똑똑하고 이렇게 인정받는 인재도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절차와 과정을 들을 생각을 아예 하질 않아요. 그냥 결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다문화 가족들이 온 나라들이 대부분은 어, 결론만 얘기했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과정과 뭐 절차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하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민자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 가르쳐야 되고요.
이거 지금 지방선거에 이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거든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에 한해서 총선하고 대선은 아닙니다.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나인 근로자들,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족들은 그나마 뭐 이렇게 교육이라도 하고 투표 가족 연수 이제 교육이라도 하고 그러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런 교육 하나도 안 해요. 그분들이 자기 모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로 떠난 한국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10건 중에서 지금은 한 3건 정도가 다문화 가족 이혼이에요. 근데 이혼을 한 다문화 가족들이 자녀를 친정으로 보내요. 왜 친정으로 보냅니까? 남편은 없고 자기가 벌어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녀를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베트남이든 필리핀이든 보냅니다. 근데 자녀만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예 자기도 그냥 동반으로 이제 출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녀만 보내는 경우는 그나마 나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이렇든 저렇든 한국에 있으니까 나중에 아이가 좀 크면 한국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랑 자녀가 같이 베트남으로 가버리면 언제 이 아이들이 돌아올지 몰라요. 한국 국적 아이가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이거 유학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유학 가는 거랑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간다 그러면 야, 미국 가서 뭐 공부하고 그러면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 선택이나 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냥 쓸려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생활이 제대로 된 생활이겠어요? 이혼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이제 베트남 이런 데 가면은 그 나라에서도 야, 저 여자 저 한국에 결혼 취직 갔더니 애만 데리고 다시 그 이혼해가지고 돌아왔어. 이 수근수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아이들이 한국 국적 아이들이 생활하면 한국어 잃어버리죠. 한국 문화 잃어버리죠. 또 한국에서 생활했다면 받았을 교육,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이제 1세대 그 결혼 이주 여성이 자녀를 그 저기 그 필리핀으로 보내가지고 그 아이들이 20살이 돼가지고 돌아온 경우를 제가 봤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적은 한국인데 이제 6살 때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만 생활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까달로그어는 굉장히 잘해요. 한국말 전혀 못해요. 그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해요. 6급, 5급을.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출생 하는데 이 아이들부터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저출생 사회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2년 있다가 죽었어요. 아,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이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엄마가 다니는 공장에 다녔는데 한 5개월 있다가 이제 그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골수암에 걸린 거예요. 골수암 투병을 하다가 그 한 1년 좀 지나서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너무나 불행한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베트남에 건떠라는 도시를 한 6년 전에 갔었거든요. 근데 베트남의 건떠라는 도시가 이제 좀 그 가난한 지역인데 건떠에서 한국으로 시집 오는 다문화 가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건떠에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귀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시설을 운영을 해요. 그 6년 전에도.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센터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건떠 지역에만 한국 국적 아이들이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트남 인구가 지금 1억 명이거든요. 근데 건떠가 130만 도시인데 한국 아이들이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그럼 베트남 전체에는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파악 안 돼요, 이거. 정부가 재외동포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간 한국 아이들 조사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조사가 안 돼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아빠의 나라 가고 싶지만 절차도 방법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5, 6년 전부터 제가 그 기사화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이제 한국 사회에 되게 많습니다. 아, 이게 그나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좋아진 거예요. 그 전에는 외국인에 대한 이제 적대심, 적개심, 그다음에 비난 이런 게 굉장히 심했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그나마 나아졌는데 뭐 이제 버스 타고 가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러면서 욕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처벌은 안 됐죠. 차별 뭐 이렇게 혐오나 이런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입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나아졌는데 그래도 이제 다양한 편견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어,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는 어떤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외국인 건강보험이 4년간 1조 5,95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한국 건강보험은 1조 3천억 흑자를 냈는데 내년부터는 적자로 완전히 돌아설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외국인 건강보험에서 4년간 1조 6천억이니까 한 해에 4천억 원의 흑자를 외국인들이 내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외국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병원을 안 가가지고 이게 흑자가 나는 건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우 차별적으로 외국인들한테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어요. 어떻게 차별적이냐면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료를 받을 때 보면은 재산이 기준이잖아요. 이제 그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재산이 기준인데 재산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재산이 파악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평균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근로자한테 한국인, 너는 한국인 평균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건강보험료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최저임금, 농장에서 최저임금 200만 원을 받는 캄보디아 이주 여성이 건강보험료로 13만 원을 내요. 이게 말이 다 됩니까? 근데 지역 가입자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있냐면, 이제 그 직장 가입자는, 어, 그 자기 부양 가족은 이제 같이 포함해가지고 이제 그 건강보험에서 같이 다 포함해가지고 내잖아요. 근데, 지역 가입자는 자기 미성년자 직계 가족만 그 건강보험에 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올해 대학생이 되는 20살이 된 자녀하고 어, 그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하는 세 가족이 있다고 치면 건강보험료로 39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기 13만 원, 미성년자면은 괜찮은데 성인이 됐기 때문에 또 13만 원. 또 자기 어머니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또 13만 원. 이렇게 그 건강보험료를 받으니까 한 해에 4천억씩 흑자가 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이제, 물론 이제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외국에서 병이 걸렸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가지고 의료 쇼핑을 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굉장히 그 아주 그 극소수의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온 나라가 막 잡아먹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최근에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실은 1년에 4천억 이상씩 흑자를 내면서도 그 조금 저기 한 거 가지고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외국인이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을 떠받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써가지고 오마이뉴스에 보냈더니 오마이뉴스에서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고영인 의원 여기 자료 있는 거 고영인 의원실 알려주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그 건강보험 재정을 외국인이 축낸다는 거는 순전히 거짓말이다. 실제로는 엄청난 한국
건강보험에 엄청난 흑자를 내주고 있다는 걸 저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또 한국에서 부동산으로 엄청난 쇼핑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막 국민들이 막 공분을 하고 있죠. 예?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해? 이런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한 얘기는 야 외국인은 내국인하고 달리 대출 마음대로 받잖아. 니네 나라에서도 마음대로 받고 마음대로 하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 근데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 국민은행에 갖다 치면 내국인하고 똑같이 LTV, DTI 규제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부동산 대출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완전히 틀린 말이고요. 야, 너네 중국 사람이면 중국에서 대출 받아서 오면 되잖아. 제가 그래가지고 중국 은행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이 국민은행 가가지고 내가 중국에 땅 좀 살려고 하는데 대출해줘. 그럼 대출해 줍니까? 대출 안 해주죠. 은행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줄 때는 그 부동산을 압류로 잡아야지 담보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중국 부동산을 무슨 수로 담보를 잡습니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그러면 담보대출은 아니고 신용대출은 가능하잖아, 마음대로. 신용대출은 그 나라의 금융이나 경제가 충분히 발달해가지고 신용이 이제 풍부할 때 신용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중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신용대출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신용이 그렇게 풍부하고 돈이 많습니까? 신용대출은 담보대출보다 더 어려워요. 근데 많은 내국인들이 외국인이 자유롭게 그 대출에서 제한 안 받고 자유롭게 그냥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쇼핑을 하고 있다느니 막 이렇게 거기 이제 언론들이 그거에 편승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주인도 혹시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인 집주인이면 괜찮고 중국인 집주인은 안 됩니까? 또 한 가지 문제는 한국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인을 통해 가지고 뭐 펀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부동산이 화랑기 때 이렇게 이제 외국인이 와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사실 문제가 되죠. 근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화랑기 때가 아닐 때는 그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죠, 정말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출을 받을 때 편법이 가능한 것 하나는 가족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어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가족이 대출을 많이 받은 게 아내가 대출을 많이 받았으면 남편이 대출이 제한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관계가 외국인은 가족관계가 제대로 확인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이제 이득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 외에 외국인이 한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뭐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나인 근로자, 이나인 비자가 최악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나쁜 비자라고 했잖아요. 이나인 근로자는 한국에서 집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임대 사업을 한다, 임대료를 받는다, 그럼 불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제한이 걸립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거주 외국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한국인이 저출생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외국인이 증가하니까 소유주택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상호주의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취득세나 이런 걸 엄청나게 막 10%, 20%씩 막 내는 경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상호주의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뭐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집을 사는 것도 사실은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집을 사용하는 허가권을 받는 것과 같잖아요. 공산당이니까 모든 토지는 공산당 소유고 그 이제 그 국가 소유고 이제 토지를 살 수는 없고 이제 100년씩 뭐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을 뭐 제한하거나 세금을 많이 물리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쇼핑하고 있다고 편견을 갖는 것도 되게 이제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세 번째 편견은 뭐냐면 외국인은 돈을 벌면 모두 해외로 송금하나요? 이제 이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동산으로 투자하면 부동산 투자한다고 뭐라고 하고
해외로 송금하면 해외로 송금한다고 뭐라고 하고, 사,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걸 남겨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이러는 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그 경제 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동산 투자도 못하게 해외 송금도 못하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이민자 체류 실태및 고용조사 결과에 보면은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지출 부문별 구성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1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생활비로 39만 4천 원을 한국에서 사용합니다. 주거비, 임대료가 11만 8천 원이고요. 해외 송금은 23만 2천 원이 전부입니다. 저축이 15만 7천 원이고요. 기타가 9만 9천 원.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돈 벌어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보내니까 한국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완전한 편견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나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한국에서 거주하는 그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로 송금하는 비율이 더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내 체류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해외 송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한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너는 이제 3년만 있으면 한국에서 떠나야 돼. 이러면은 이제 해외로 보내는 금액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국내에서는 번 돈의 77%를 국내에서 이제 그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 경제의 생산과 소비 모두에서 중요한 파트너이자 일꾼이라는 것. 요즘에 이제 언론 보도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외국인이 없으면은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은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홍익인간 정신을 믿는 남자라고 했는데, 야, 저는 이게 어느 순간에 이 홍익인간이 떠올랐는데 너무 깜짝 무릎을 쳤습니다. 홍익인간이 뭔가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널리 한국인만을 이롭게 하는 정신이 아니라 널리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 정신이 다문화 정신과 동일한 그런 것이다라고 봅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최근에는 한국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왜 다른 나라 사람까지 우리가 챙겨야 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왜 우리 세금이 외국인들한테 쓰여야 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한국 사람만, 물론 한국인이 우선일 수는 있죠. 근데 한국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인간이지만 그들도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는 그분들도 원해서 왔지만 우리가 먼저 원한 거예요. 이나인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먼저 원한 거고요. F6, 왜냐하면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신부가 부족하니까, 결혼이민 비자 F6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노동력을 수입했는데, 노동력이 왔습니까? 인간이 온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만 우선시하는 것도 일견 이해가 되지만 그분들은 존엄한 가치를 지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이 홍익인간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중요하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될 그런 뭐 건국 이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만 이롭게 하는 그런 정신으로 온 사회가 매몰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뭐 돈 벌면 해외 송금하니까 뭐 아무 소용 안 되고 뭐 외국인들도 당연히 부동산 가질 수 있죠. 왜 부동산 못 가집니까?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재정 흉낸다고 막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